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작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에 중국 상무부 연구원의 한 프로젝트 팀에서는 초대형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에서 추진 중인 농촌사업 1무당 1,000달러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1무당 1,000달러 사업이라는 것은 낙후한 농촌에 알리바바가 보유한 거대 쇼핑몰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보자, 이런 내용이었죠. 알리바바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농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서 지금까지는 중간상에 취했던 마진을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국의 농촌 중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농민들도 제법 있고 기본적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농촌에 인터넷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First One Mile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네트워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 홈 네트워크를 과거에 Last One Mile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빗대서 네트워크에 출발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해결한다 해서 First One Mile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상무부 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의 관건이 민간 부문과 어떻게 협력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일 거라고 보았습니다. 중국의 농촌 인구는 6억이 넘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의 자산인 토지는 집체 소유제라는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원래 중국 공산혁명을 위해 만들어진 이 집체 소유제라는 것이 공산혁명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지만, 토지 사용에 있어서 사실상 모든 농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제는 농촌 현대화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죠. 농촌 경제의 낙후는 농민들이 도시로 나와서 농민공 생활을 하게 했고, 농민의 도시 빈민화, 그리고 농촌 경제의 발전을 한계 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시장 경제적 요소가 기존의 농촌 체계와 잘 결합이 되어야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직접 이 1무당 1,000달러의 전략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했었죠. 인터넷을 사용해서 도시 주민들에게 농산물 주문형 맞춤화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농민이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농민의 힘을 같이 해서 공급과 마케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거 그냥 한마디로 농민들 보고 알리바바 통해서 농산물 파세요, 뭐 이 한마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윈 자신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알리바바가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이런 기능을 구현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했었죠. 지능형 파종을 지원한다든가, 수율을 예측한다든가, 물과 비료를 얼마만큼 언제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준다든가, 지능형 농업 스케줄링을 해준다거나, 또는 심지어 자동화를 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는 환경 제어 분석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이테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미 마윈이 중국 지도부에 밑보인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알리바바는 이런 노력을 해서 빈곤퇴치 선진 집체라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까지 3년 동안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중국 전국에 800개가 넘는 현에서 온라인 매출을 2,700억 위안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규모면 한화로는 50조가 넘고 매년 17조 정도의 매출을 보인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농민 문제라는 게 역대 정권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리가 없죠. 농촌의 마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하이테크를 도입하는 것은 아마도 국가 하나를 세우는 것만큼의 난이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의 농촌, 농민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의 이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농민들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상무부 연구팀이 말한 대로
농민에게 이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농촌 경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마윈이 이야기하는 첨단 과학의 힘이 아니라 바로 시장의 힘, 이익의 힘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무부 연구팀의 판단이 옳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지도부는 농촌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어구가 상당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정책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가끔 앞으로 올 큰 정책을 위해서 미리 자리 깔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행정의 신호가 조금씩 보이는 정도이죠. 저는 이 농촌 경제에 뭔가 엄청난 개혁 정책이 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는가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했다가 또 그게 적중을 안 하면 또 이게 좀 창피할 것 같으니 제가 품고 있는 심증이 확증으로 변해갈 때쯤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마케팅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조만간 중국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마케팅 리서치 회사인 아이리서치가 중국의 소비 시장, 그것도 신선 제품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에 냈는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에서 농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난을 구제해야 된다든가 근대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접근이 많았고 농촌을 시장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리서치가 제시하는 이런 접근이 성공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농촌을 시장으로 삼아 접근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리서치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려 합니다. 먼저 농촌의 소비품, 이 소비품에 쓰고 있는 소비의 증가율 추이를 보죠. 이 그래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농촌의 소비 증가율이 도시 소비 증가율보다 항상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소비 증가율이 지난 10년 계속 감소를 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 증가율 감소가 소득 자체가 줄어서인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죠. 정부 통계에 의하면 도시든 농민이든 소득 수준 자체는 증가해 왔습니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제법 높은 수준으로 소득이 증가해 왔죠. 2020년의 경우에도 소득은 향상된 것으로 나오니 이번 소비 감소는 확실히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비 중에서도 먹고 마시고 피고 이런 소비는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식품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리서치는 매우 재미있게도 농촌 지역에서 신선식품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이제 이런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리서치는 1인당 소비 지출 면에서 도시 거주자의 지출이 농촌 거주자의 2배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음식, 담배, 알코올,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피는 소비를 들여다보면 도시 지역의 지출이 농촌 지역 지출에 비해서 3%포인트 정도밖에 높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담배, 술 같은 건 일부 대기업들의 전유 품목인데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식품 산업에 있어서는 농촌 시장이 결코 도시 시장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식품 시장에 숨어있는 큰 시장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신선식품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신선식품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해산물입니다. 중국의 내륙 지역에서는 사실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은 콜드체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깊은 내륙 지역까지 신선한 해산물이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해산물뿐만 아니라 꽃 같은 화훼도 그렇고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지어 내륙 깊은 데 사는 사람들은 해외 관광을 갈 경우에도 주로 바다, 강, 호수가 많은, 다시 말해 물이 많은 곳을 선호를 하죠. 하이난 섬에 왜 내륙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바글바글 들끓는가? 그 이유의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리서치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층은 대개 월 수입 10,000위안 내외의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분포를 보면 2~3천 위안의 소득자도 신선제품 구매자 비중의 17.2%를 차지하니까 적지 않죠. 그리고 소득이 월 10,000위안에서 20,000위안이라면 중국에서는 중상위권 소득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농촌을 이야기하면서 신선식품을 거기 가서 팔자라고 하면 상당히 이상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농촌이라는 말, 이 개념은 행정적으로는 현, 진, 촌, 향 이런 행정 단위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대도시는 행정적으로 그 산하에 다시 작은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 지역은 어떻게 봐도 도시 같지가 않다면, 그리고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시라고 부르지 않고 기존의 행정구역인 현으로 남겨두었죠. 제가 어제 유튜브에 소개한 광동성 메이저우시 산하의 우화시엔도 한번 보십시오. 인구가 100만이 넘는 곳인데 결코 농촌처럼은 보이지 않죠?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시골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엄연하게 행정적으로는 농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중앙에 소재되어 있는 중국의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많은 대도시 지역을 커버하는 데도 많은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현, 촌, 향 이런 단위까지 침투하는 그런 판매 조직을 가진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역할은 해당 지역의 향토기업, 중소기업들이 대리점 같은 형식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죠. 방금 말씀드린 우화시엔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100만이 넘지만 스타벅스 하나 없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지역의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현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 즉 현급 지역에 소재한 중상위권 소득을 향유하는 가정주부가 주 목표 계층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구매를 자주 하고 공동 구매를 선호하고 매달 신선식품에 대해서 적게는 500위안 정도에서 많게는 3,000위안까지 소비한다는 겁니다. 60% 이상의 주부들이 한 주에 3번에서 5번 정도 구매를 하고 구매 시간은 30분 이내이며 할인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제법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급 지역의 소비 주체들은 인터넷 쇼핑 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 디지털 플랫폼이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으니까 좋은 상품이 준비되고 마케팅이 받쳐준다면 공략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비군은 독거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홀로 사는 독거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죠. 이 독거 청년들은 중대형 슈퍼, 또 공동구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네 슈퍼 등에서 구매 비율이 평균치보다 많이 높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역시 주 3회에서 5회 정도 구매하고 소비에 사용하는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정도라고 하죠. 독거 청년들만큼은 아니지만 한 자녀 체제이고 여성이 지금 귀해지고 있는 중국의 사회 특성상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들도 유력한 대상입니다. 이 아빠들은 주로 중대형 슈퍼나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고 구매 금액이 500위안 내외라서 주부나 독거 청년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 노년층입니다. 이 노년층은 여성 비율이 좀 높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사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경로는 비교적 전통시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70% 이상의 노년 가구가 중형 또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구매를 하고, 그러나 인터넷 구매 비율도 54.4%로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다만 주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그런 야채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비율이 43.5%,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 구매 액수가 2,000위안 정도가 되니까 결코 낮지가 않다는 거죠. 단지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 제일 많아서 다른 고객들에 비하면 2배 정도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기는 노인들이 쇼핑을 서둘러서 하고 그럴 이유가 없겠죠. 종합해서 보면 중국의 이 현급 지역의 구매 패턴을 살펴보면 가구당 매월 수백 위안에서 2,000위안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과 대비해서 한번 보면 2, 3만 위안 소득대에서 신선식품 소비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규모가 적고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하다가 3만 위안대를 기점으로 해서는 다시 감소를 하죠. 현급 도시에서 월 3만 위안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그건 고소득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실제 거주하는 장소는 현급에서 살고 있지가 않고 시로 들어가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행정적으로만 주소지가 현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현급 시장에서 고객들의 소득 상한은 2, 3만 위안 정도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의 지방도시를 제법 많이 다녀본 축에 끼는데요. 제가 180개에서 190개 정도의 도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지방도시를 가보면, 시장을 가보면 쇼핑몰이든 전통시장이든 상품이 매우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나 판매 방식 같은 게 잘 보이지 않죠.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집을 나설 때 이미 쇼핑 리스트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시장에 도착해서는 상품이 신선도가 좀 안 좋다든지, 갑자기 호기심이 가는 상품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데 그 마음 바꾸는 비율이 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현급 시장에는 뭔가 새로운 상품, 신선한 상품이 딱 노출이 되면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크고 작은 식품 문제, 식품 위생 문제가 계속 빈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선도,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 매우 높죠. 그래서 전에는 잘 접하지 못했던 신선식품이 공급될 경우에 구매 욕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급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주로 원하는 새로운 신선식품이라는 게 뭐냐? 역시 해산물, 그리고 신선한 과일 종류라고 합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농촌 경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삼농 정책이니 디지털 농촌 정책이니 해서 농촌 정책도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나 서두에 상무부 연구팀이 제시한 대로 이런 정부 주도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가능성은 그닥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익이라는 것, 이해관계라는 것으로 인해서 농촌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만 농촌 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현급 지역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농촌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다는 일종의 회색지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일 중국의 농촌 경제 정책이 성공을 한다면 아마 바로 이런 현급 지역에 그 실마리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농촌 지역은 저희 한국인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거기서 뭘 사기 위해서,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 구매를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 적은 있어도 진지하게 농촌 지역을 판매나 마케팅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한 일은 드물 겁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발전해 나가려면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고, 만일 중국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뛰어들려고 하면 아마 이미 늦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중국의 농촌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대신 모니터링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4주 예정인데 한 주는 격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한국을 가보게 되네요. 한국 도착해서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 기회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 목적에서 중국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기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